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명절 연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올해 추석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향 방문 행렬도 부쩍 줄었습니다. 명절을 즐기기보다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서 차분히 추석을 보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특히 또 올해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상이변이 무척 심했다는 겁니다. 긴 장마가 이어졌고요. 또 폭우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연이어서 큰 태풍이 올라왔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국제기후환경센터 윤원태 대표 모시고 다양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무척 많이 바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고민, 걱정도 많으셨을 거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국제기후환경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기후변화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광주시를 기후위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무척 심각했는데요. 이전에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피해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000년 동안에 기온이 4도 정도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기온이 1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가서 자연적인 현상보다도 25배 정도가 빠르게 이렇게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이제 자연재해의 덩치가 커지고 있고 피해 규모라든지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여름철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 2차적으로는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태풍에 대한 피해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 모든 걸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증가를 해요. 대기 중으로 1도 증가할 때마다 약 7%가량 수증기가 증가를 하거든요. 이 증가한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응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 지표면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수증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폭우 현상이 많아지는 겁니다. 태풍 역시 한반도를 관통해서 무척 많은 피해를 남겼는데요.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지구온난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대기 중에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열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기에 있는 공기는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대기 중에 증가한 에너지를 해양이 흡수를 하고 90% 이상을 약 93%가량을 해양이 흡수를 하고 저장을 해요. 그 에너지가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해양에 이 에너지가 저장이 되다 보니까 해양의 열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를 1도씩가량 올리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해양 열 용량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양의 열 용량이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같이 증가를 하거든요. 해수면 온도가 27도씨 이상이 되는 구역에서 태풍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양 열 용량이 증가를 하고 해수면 온도도 증가하다 보니까 태풍이 크게 대형으로 강도 높게 이렇게 발생할 그 여건이 아주 좋게 형성이 된 거죠. 태풍이라는 것은 여름에 몇 개가 올라온다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여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에도 상당한 위력을 갖고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약 10일 동안에 연속적으로 태풍이 3개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또 통과를 하면서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굉장히 이게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을 보게 되면은 북서태평양의 북이 한 20도선 정도에서 태풍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3개가 10일 동안에. 가을이 되면은 이제 그 계절적으로 북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또 이렇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라니냐 상태는 아닌데 네. 약한 라니냐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에서의 해수면 온도는 약간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북서태평양에서의 해수면 온도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러한 효과까지 더해졌단 말입니다. 네. 해양의 열 용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위 20도 선에서 연속적으로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계절적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사라 태풍이에요. 네. 그게 1959년에 발생을 한 태풍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매미나 루사, 2002년과 2003년에 루사, 매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우리나라에 미치게. 이러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태풍들이 발생한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 태풍이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지역이 북극 지역이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시베리아 지역 같은 데는 올 6월 달경에 뭐 38도씨까지 맞습니다. 이렇게 가서 네. 온도가 올라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북극 상층에 이렇게 갇혀 있던 굉장히 차가운 공기들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올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북서쪽 상층에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상층에는 극지역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동쪽에는 계절적으로 볼 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볼 때 이게 서서히 쇠퇴하고 물러나는 시기거든요. 일본 쪽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층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일본 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골이 생기면서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로 태풍이 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태풍들이 우리 일상에 자꾸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네. 우선은 강화된 태풍이 강도가 더 세진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아니면은 더 이제 태풍 자연재해라 그러면 태풍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폭우라든지 그렇죠. 가뭄이라든지 네.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더 강도 높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폭우라든지 태풍 이런 상황들이 지구의 온도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런 피해들인데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환경 위기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심각한 위기인가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라든지 그러한 이제 심각한 기상 현상들이 세계 전주국 도처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심한 데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한 데는 북극 지역입니다. 네. 극지역들이에요. 네. 이 북극 지역 같은 데는 평균적으로 기온이 4도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100년 동안에 보통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네. 극지역에는 4도가량 예.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네. 기상 이변들을 몰고 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여름철 장마가 54일간이나 네. 지속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가서 이제 최장의 장마라는 기록을 갖게 됐는데 이게 바로 극지역의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극지역에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들이 가서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기들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게 제트기류라는 편서풍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이 가둬두는 띠가 느슨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극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장마라는 것은 보면은 남쪽에서의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점차 북상을 하면서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월이 지나면은 이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멸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북극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이상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부분에 정체를 하고 더 이상 밀고 올라가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 이렇게 걸쳐서 남북으로 진동만 하면서 그렇게 지리하게 많은 비가 내리게 된 겁니다. 네. 극지역에는 동토가 있는 지역들이에요. 네. 굉장히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동토가 몇만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이렇게 섭씨 38도씨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그 동토가 녹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토가 녹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거기에 있던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이 도로는 휘고 건물은 넘어지고 네. 일차적인 이러한 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피해는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 있고, 예. 이게 녹으면서 메탄가스라든지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되는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온난화 지수가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가 더 한층 더 빨리 거네요. 그렇죠. 네. 가속화되는 거죠. 북극 이야기 해주셨는데 남극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그 남극에 세종과학기지가 있는데요. 보통 남극을 생각하면 뭐 북극처럼 눈이 하얗게 뒤덮인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될 텐데 거기도 온도가 많이 상승이 되면서 맨 바닥에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0년 2월 초 남극 시모어섬 아르헨티나 마람비오 기지에서 인류가 남극에 발을 디딘 이후 역사상 최고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20.75도.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50km 떨어진 곳에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세종기지에서 관측된 기온은 8.3도. 남극의 무더위로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눈이 거의 녹았습니다. 이상고온으로 눈이 빠르게 녹아 땅의 민낯을 드러낸 남극의 여름. 내년 여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주 이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남극 지역의 기온이 평균 18.3도씨를 찍었거든요. 네. 유례 없는 기록입니다. 네. 그러면서 평소라면은 어때야 하나요? 여름이니까는 이제 뭐 가서 10도 이하에 네. 10도 이하에 가서 그러한 이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10도 이하여야 하는데 18도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온도가 기온이 상승폭이 컸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받은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우리나라는 중위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뚜렷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름 같은 데는 우리가 뭐 약 35도까지 그렇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가서 겨울 같은 데는 보통 추운 지역의 북쪽 지역에는 25도, 네. 마이너스 25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온 차가 60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약 60도가량의 변동을 가서 매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평균 기온이 1.8도가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좀 못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나라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 용머리 해안이라는 삼방산 밑에 거기 용머리 해안 관광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해수면이 기후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해수면이 약 25cm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한 뼘이 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관광객들이 평일날은 가서 날씨만 안 좋다면 거기를 진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광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감을 하고, 네. 뭐 관광 수입보다는 거기를 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육지에서는 이제 가서 작물들의 북방 한계선들이 북쪽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오명이라고 해야겠네요. 기후 악당이라고 불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하나인데 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율이 가장 빠른 1위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보통 OECD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에너지 35%가량을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통계를 보게 되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6.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이제 가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2009년부터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런 양을 국가별로 이렇게 정했는데 한 번도
지키지를 못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10년 합니다. 넘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우리나라가 타이틀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광주의 기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광주의 향후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름철이 무더웠는데 네. 광주 같은 경우는 폭염 일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아 43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대구보다도 대구가 보통 이렇게 가서 가장 더운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지역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프리카라는 소리도 하고. 네. 근데 광주가 오히려 폭염 일수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증가율이 더 빨라요, 대구보다도. 네. 그래서 이제 광프리카라는 뭐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광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10년 동안의 예측을 저희들이 컴퓨터 모델을 가지고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의 평균 기온은, 연평균 기온은 네. 13.8도씩가량 됩니다. 네. 근데 10년 후는 2030년입니다. 이제 9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예. 2030년에 광주의 기온은 이거보다 약간 1도가량이 더 상승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4.6도 정도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광주의 연평균 강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건 1391mm가 되거든요. 네. 근데 10년 후인 네. 2030년에는 이게 1592mm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약 200mm가 네. 더 많이 내린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올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그 장마 기간 동안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광주천이 거의 범람할 그랬었죠. 위기에까지 네. 처했잖아요. 네. 이제 가장 문제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네.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들이 과거의 기후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건설이 된 것들이거든요. 제방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렇게 하천의 제방이라든지 특히 이러한 것들. 근데 이게 이제 폭우로 인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상재해, 기상 현상들이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비를 해서 사회 기반 시설들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뒤에 13.8도에서 14.6도 정도 될 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10년 뒤에 1도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10년 뒤에 1도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까 1만 년 동안에 4도가 변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네.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는 10년 동안에 1도가 상승을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게 되면은 네. 약 900에서 950 만 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 95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91.5% 가량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고효율, 네. 저에너지 고효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입안을 해야 되고요. 사용을 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광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향후에는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시로. 그러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정책들을 써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광주 같은 데는 네. 광주라는 이름이 빛광자를 쓰고 있잖아요. 예. 광주에는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네. 그러한 정책을, 그 전환 정책을 써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관에서는 그런 대응책을,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개인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네. 지금은 화석 경제, 화석 연료 기반의 사회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경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때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고 정책 그렇죠. 결정자들이나 정책 위반자들이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네. 하루빨리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구조를,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이 실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에 내려와서 뭐 많은 일들을 계획을 하셨을 텐데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주시가 정말 기후변화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주시의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이렇게 기후변화 정책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 시스템을 네. 개발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전 세계의 UEA라는 세계 국제 이제 그 환경 도시협약을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동시에 사무총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전 세계 156개의 회원 도시들이 있는데 이들의 전문가들을 이제 그 교육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을 우리 광주로 초청을 해가지고 네. 그런 아주 심도 깊은 전문적인 교육을 가서 시켜서 우리가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나라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시들, 다른 전 세계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물론 만들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더욱더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오늘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더 늦기 전에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1도라도 내릴 수 있는 방법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다가온 지금 폭염과 혹한의 기상이변, 태풍과 산불의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붕괴, 식량 부족과 기후난민의 증가. 과학자들은 이 모든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입니다.